구독, 좋아요. K원전 문제부터 시작할 텐데요.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막 요즘 이 갑자기 체코 원전 수주 문제가 막 화제가 돼서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굴욕이다 어쩌다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수원과 이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의 조인트 벤처 설립 관련된 소식도 지금 전해지면서 상황이 여러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 이후에 오히려 원전이 더 큰 프로젝트가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상황을 일단 전체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원전은 이재명 정권의 이 기피사항, 예. 금기사항이에요. 원래는. 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뭐 가족 기업으로 태양광 하던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만큼 지금 재생에너지 복원이 한국양부 장관도 지금 이걸 밀고 있고 이러다가 자 미국에 이제 정상회담하러 가야 되는데 마스가만 갖고 가자니 이게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는 아이 뺨 때려주더라고 미국 측에서 원전 협력 얘기를 먼저 들고 나온 거예요. 미국이 지금 AI 관련 산업을 크게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 AI는 한마디로 전기 먹는 하마다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걸 뭐 태양광 좀 돌리고 미국이 땅이 얼마나 넓어요. 태양광 패널 갖다 깔면 애리조나 사막에다만 깔아도 한반도보다 넓지 않을까. 그런데 왜 안 하느냐. 비용이 너무 들잖아요. 네. 발전 단가가 낮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원전을 다시 좀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먼저 또 이것도 얘기한 거예요. 조선도 그랬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 때 한덕수 당시 대행 보고 또 조선업 협력 얘기를 먼저 시작한 걸 지금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걸 확대 발전한 거고. 자, 원전은 대표적으로 이재명 정권에서는 환경론자 중심으로 안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랬죠. 미국에서 갑자기 원전도 이번에 와서 좀 논의합시다 하니까 대단히 모순적 상황이 났죠. 뭐라 그랬느냐. 처음에는 체코 원전 수주가 불공정 계약이다. 뭐 강화도 조약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 비판했잖아요. 네, 뭐 진상조사도 지시했다 이런 것도 알려 있었죠. 그런데 예. 산자부 장관 김정관이 그거 정상적 계약이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예. 왜 그랬을까? 예. WEC라고 그러잖아요. 예. 웨스팅하우스. 자, 웨스팅하우스가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고리원전 1호기를 처음 들여올 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때 우리가 원전을 지어서 지금 이나마 우리나라가 싼 전기 하고 살고 있고 이명박 정부 때 바카라, 윤석열 정부 때 체코 듀코바니 이거 다 이 업적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부인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려다 보니까 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을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막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왜 웨스팅하우스에 무려 그 2천억 원, 1기당 2천억 원의 로열티를 줘야 되느냐. 그리고 뭐 기자재 산다고 9천억 원을 주기로 했다면서. 이게 다 불공정 계약이다. 정말 이 비판을 하려면 공부를 하고 비판을 해야 돼요. 최소한 자기네가 임명한 산자부 장관 불러다가 물어만 봐도 이런 망신을 안 했을 텐데 이거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안 주면 안 해요. 그리고 13조 원이 체코 원전에서 나오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로얄티로 주는 돈이 얼마냐? 1.85%예요. 2%도 안 돼요. 네. 아니 우리 허양코가 원천 기술 갖고 있는데 원천 기술 그냥 빌려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챙길 건 다 기술료를 받죠. 로얄티 2% 미만은 국제 협정 가격입니다. 소위 말해서 공정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부품도 사줘야죠. 웨스팅하우스가 그냥 2천억 원만 받으려고 하겠어요?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1971년부터. 그러면 왜 50년짜리 장기 계약을 했느냐? 우리가 독자 기술을 갖고 있으면 로얄티 안 줘도 되죠. 예. 아직 우리는 세계적인 원전 시공 능력이 있고 장비 보수 뭐 이런 데에 1등 분야를 많이 갖고 있지만 예. 원천 기술은 아직은 웨스팅하우스다. 그리고 미국의 정상회담하러 간다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이 핵심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비판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다가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랬다가 단 하루 이틀 만에 야 조지지 마, 비판하지 마.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민주당 사람들 생각이에요. 네. 미국 가면 당장 마스가 말고 미국이 원전 300기를 추가 조성한다는데 이거 우리하고 하자고 이미 손을 내밀었어. 그래요? 몰랐는데요? 산자부 장관 보고 이거 문제 있는 계약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계약이에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상황이다. 이게 망신살인 거죠.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자로 소형 원전 모듈이요. 원전 모듈 그것도 우리 독자 기술이 돼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우리 독자 기술이 없으면 세계의 어떤 나라의 기술도 원천 기술 우리가 한때 휴대폰 개발할 때 모토로라 예. CDMA 방식입니까? 퀄컴에다 기술 사용료 냈잖아요. 로얄티. 로얄티 안 주는 원천 기술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100% 우리 기술로 하든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 원자력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던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러던 정권이 이게 조선업만으로 안 되니까 지금 원전 가지고 미국하고 잘해보려고 하니까 왜 괜히 한수원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공격하려다가 이게 부메랑이 하루 만에 되돌아온 그런 격이다. 창피한 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계약이 향후에 이게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유럽이라든가 진출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사실은 이제 계약을 기본 조건을 하고 그 계약 관련된 협력 그 파트너로 한수원을 대상으로 삼으면 또 미국에 진출하는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미국이 지금 원전이 100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400기가와트까지 2050년까지 지금부터 25년 사이에 약 300기가와트를 더 추가할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럼 매년 한 12기가와트 정도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원자로 1기당 약 12조 원 정도의 체코 수주에서 벌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26조 수주 계약을 한 건데 원전 1기, 그러니까 2기, 2기를 지금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약 미국을 만일 한국이 다 하진 않겠지만 다 하게 되면 4천조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4천조까지는 장기적인 것이고 예. 2기 했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 때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프랑스가 태클 걸었는데 예. 체코 측에서 프랑스 태클도 됐고 웨스팅하우스의 딴지도 됐고 이거 우리 한국하고 해야 된다. 시공 능력과 가성비, 납기 준수가 제일 좋다. 체코 정부가 그런 장애물을 제거한 거 아니에요? 법원에 그 판결까지 거쳐서 우리가 뭐 해달라고 안달복달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해놓은 바카라 원전에 이은 이명박 정부 때 이 체코 원전의 업적을 그냥 가로채기 하는 거 아니냐. 무임승차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윤석열 정부를 그래서 뭐라도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열차에 올라탄 거 아니야. 이 소리 안 들으려고 괜히 그때 윤석열 정부 치하에 이 산자부나 네. 또 한수원이 불공정 계약을 맺은 거다. 왜 이런 계약을 맺었냐. 왜 로얄티를 2천억 원 주고 부품을 9천억 원어치 사주기로 했느냐고 비판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뒤에를 조사를 안 해본 거예요. 네. 김정관 산자부 장관 자기가 임명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도 관여했고 그거 정상적 계약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조금 있으면 미국하고 가서 더 큰 거 해야 돼요. 여기서 괜히 웨스팅하우스 비판하고 그 한수원을 또 비판하면 지금도 그 한수원 써야 되잖아요. 사장은 바꿀런지 몰라도 예. 제발 좀 알고 비판을 해도 하라. 이런 지금 내부적으로 뭐 당구에서 그런 말 하죠. 속된 말로 빡킹 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끼리.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입을 다물었군요. 대통령도 말하지 않고 담고 있고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나서겠다고 막 요란하게 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대통령이 마스가에 이어서 원전 사업 프로젝트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 문제 삼으면 누가 화를 내겠습니까? 예. 야 지금 우리 방위비
국방비 미국이 트럼프가 달라는 대로 줄 능력이 안 돼서 원전이라도 들고 가서 비위를 좀 맞춰야 돼. 이러는 판국에 뭘 국정조사를 한다고요? 국정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겠습니까? 아, 당신네 나라에서는 나랑 원전 협력하자고 그래놓고 나서는 우리 웨스팅하우스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네. 상식적인 질문을 해보면 자기들끼리도 지금 아이고 이거 또 오비 날렸네. 또 이거 또 헛스윙했네. 이런 소리 하고 있을 겁니다. 예.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사실 미국 가게 되면 웨스팅하우스하고 또 원천 기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도 그런 조항이 좀 있다고 좀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이 왜 감사원에 감사 지적을 하면서 정책 감사는 폐지해야 된다. 뭐 그런 발언을 한 적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진상조사를 뭐 진상조사를 하라는 게 정책감사라는 게 큰 차이가 없을 텐데 동일한 유형의 것들에 대해서 전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감사를 하라는 식으로 하는 꼴이네요. 감사원한테 한 건 아니지만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예.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아요.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유리한 것은 감사를 하라 그러고 불리한 것은 감사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디에 국정의 운영의 기조라는 것이 프린시플, 원칙, 법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정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달라지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뭐 약간 옆으로 나간 얘기 같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주요 30개국에서 증시가 있는 주요 30개국에서 일주일 전에 상승률 22등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조간에 몇 등 했다고 실린 줄 아세요? 33등 했어요. 영광의 꼴찌. 그래가지고 무슨 표현이 나오느냐. 이제 속았다예요. 외국인들이 다 나갔어요. 이제 노란봉투법 통과가 눈앞에 다가오고 뭐 어제도 상공회의소 유럽 미국 얘기했습니다만 다 일본으로 갔대요. 조간신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한국을 팔아 일본을 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주식 잠깐 오르던데 이재명 정부 초기에 3천 돌파했다고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네네. 가는 데마다 부동산 하지 말고 내가 증시 5천까지 키울 테니까 증시해라. 근데 석 달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상승률 꼴찌. 이 장은 IQ 순이다. 빨리 떠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국장은 탈출하는데 IQ 순서다. 네. 예, 그 부분 한번 뒤에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말 이 노란봉투법도 중대 사안이고 경제에 중대한 기로에 지금 닥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안 누른 분 있으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윤철 이 사람이 경제부총리가 맞느냐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느냐 하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구윤철 얘기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주가 순자산 비율에 관한 발언. 지금 PBR이 얼마죠? PBR이 뭡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뭐 이제 주식하는 분들은 다 아는데 일반 분들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PBR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관련해서 답변하면서 그 답변이 이제 화제가 되고 알려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까? 무식이죠 뭐. 무식한 사태예요? 그냥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구윤철 씨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왔어요. 그리고 경제학과 나와서 행정대학원에 석사를 했어요. 미국 위스콘신이라고 경제 쪽으로 유명합니다. 그 유승민도 거기 나왔어요. 위스콘신에서 석사. 그리고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무역 관련 학위를 박사를 받았어요. 학벌이 화려하죠. 행정고등고시 하고 이제 정부에 들어와서 기재부 예산실장도 하고 뭐 다 아시잖아요. 국무조정실장, 차관 화려합니다. 뭐 서울대학교에 가서 학생들도 가르쳤어요. 뭐 저 정도면 모를 수가 있나?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1,400만 명. 이 중에 1,000만 명은 PBR과 PER을 다 알아요. 주식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는데 어디 가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퍼는 PBR은 퍼라 그래요. 자, 첫 번째 망신은 어떻게 생겼느냐? 국민의힘 의원이 물었어요. 예. 구부총리, 우리나라 PBR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답도 쉬워요. 옛날 객관식 하던 분들 잘 알겠지만 모르면 수학 문제 답은 뭡니까?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래. 그 웃으시지 말고 그렇게 찍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찍어서 많이 맞춰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0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1입니다. 1. 네. 답이 1이에요. 1. 네. 근데 이 사람이 몰라가지고 머뭇거렸어요. PBR이란 말은 쉽게 말하자면 이 시가총액을 그 회사에 순자산 가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장부 기업에는 장부 가치라고 보통 하죠. 프라이스 네. 북 밸류 레이시오라 그래가지고 장부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자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1이면 그냥 그대로란 소리고 1을 넘으면 그보다 좀 주가가 좀 많이 평가돼 있다. 이건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PBR은 고등학생도 알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뭐 어떤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주식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가 웬만하면 다 알아요. PBR. 저는 놀랬어요. 아니 구윤철이 PBR을 모른다고? 그 다음에 코미디가 뭐냐? 현장 중계 카메라 영상이 있어요. 그걸 네. 보니까 네. 구윤철이 머뭇머뭇하니까 뒤에서 직원들 그 사람들도 다 기재부 장관 따라온 사람들 네. 행정고시 본 사람들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10 그랬대요. 아, 10 숫자 10. 아이 10이 그러면 숫자 말고 뭐 있겠어요? 욕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가 보다 하고 오답을 커닝합니다. 10이라고 대답을 해요. 오답 커닝. 오답을 커닝한 거죠. 그게 더 기가 막혀요. 그래 10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 질문한 국민의힘 의원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아유 그래요. 참 대단하시다. 그런 표정이더니 대만이 2.4, 중국이 일본이 1.8이라 그래요. 정확히 알려주고 그다음에 우리 구윤철 부총리님 말대로 만약에 PBR이 10이면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3만 1,200쯤 가고 있어야 된다. 3,100이 아니고 3만. 10배니까. 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조기 실현된 거네요. 6배나. 네. 박수치고 다 환영해야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개망신을 한 거예요. 그냥 모른다고 그러면 된 걸 뒤에서 요새 카메라 성능 좋아가지고 씹씹하는 거 다 들었다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얼마나 시쳇말로 쪽이 팔리겠어요. 아까 화려한 경력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주식에 관심이 없어도 이춘석도 잘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날 해명이 나와요? 예. PBR하고 PER을 헷갈린 거다. 그 언뜻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P하고 R이 똑같고 가운데 있는 B하고 E가 다르니까 헷갈릴 만도 하네. 천만의 말씀이죠. PER은 PER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퍼라 그래요. 퍼. 그래서 그건 공식이 또 달라요. 주가를 그 주가의 순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이 퍼는 5를 기준으로 합니다. 5보다 높으면 고퍼. 5보다 낮으면 저퍼. 이거 다 안다니까요. 그러면 발음이 다르잖아요. PBR은 PBR이라고 그러고 퍼는 PR이라고 안 하고 퍼라 그런다고요. 퍼하고 PBR이 같습니까? 그거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저는 오답 커닝에 이은 또 한 번의 참사다. 해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해명 커닝 아니 이번에 해명 또 오답 커닝에 이어서 오답이네. 발음이 꼬인 거예요. 예. 이거 이 사람들 다 기재부 관료들이에요. 기재부 공보관도 아마 행정고시 출신일 거고 얼마나 자존심들이 높아요. 자기들끼리도 장관의 실수를 만회를 어떻게든 하려면 해야 되겠는데. 해야는 되겠는데 하고 또 어떤 놈이 이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예. 저는 2차 참사가 일어났다. 그냥 깔끔하게 제가 요새 한미 관세 협상하고 이거에 꽂혀가지고 잠깐 제가 실수하고 몰랐습니다. 끝날 일이죠.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를 수도 있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오고 위스콘신 석사하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거 비판할 국민들은 깨끗이 인정하면. 그런데 오답 커닝 두 번째는 PBR과 퍼를 발음이 틀린 거를 헷갈렸다고 거짓 위장 해명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장 해명도 맞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네. 저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한자로는 구차스럽다. 그리고 한글로는 던적스럽다는 말이 있어요. 구윤철 씨인데 구차스럽다. 그거하고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또 구차스럽고
우리말로 던적스러운 해명을 하다가 네. 2차 참사를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30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주식하는 분들이 아니 저런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하니 주가 상승률이 30개국 22등에서 33등 꼴찌를 하고 이게 지금 아니 저는 진짜 PBR이 10이면 좋겠어요. 주가 지수가 6배 올라야 돼요. 그러면 그럼 저도 주식해서 손해 본 거 좀 있는데 5배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3만을 가야 된다니까요. 아 창피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구윤철 부총리가 사실은 이 PBR에 모르고 몰랐다, 무능했다는 문제, 해명도 문제였다. 이제 이 부분이 폭발적인 반응을 네티즌들이나 투자자들이 보였는데 이 기저에 담고 있는 건 최근에 사실은 이 주식시장을 둘러싼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노름봉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분노의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네. 주식을 저도 뭐 해보고 있고 소액이나마 관심을 저도 경제학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주식합니다. 네. 액수야 어찌 됐든 뭐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그 주식을 해야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주가 흐름도 공부하고 그런데 보세요. 아까 한국을 팔고 일본을 산다는 외국인들의 동향을 조선일보 등의 네. 보도가 났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 이 주가는요 현재의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벌 건가 못 벌 건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게 주가인 거예요. 네. 현물 주가는 그렇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한국의 기업들이 앞으로 돈을 벌 것 같으면 주식이 올라야죠. 외국인들이 더 사야죠. 근데 자 노란봉투법 그렇죠. 지금 주식 양도세 문제 아직도 50억 원 10억 원 결론 안 났죠. 상법 2차 개정안 통과됐죠. 자 조금 있으면 반도체 가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화장품 또 무슨 섬유 패션 전부 미국 멕시코 또 남미로 나가야 될 판이다. 반도체 지금 공장 안 지으면 삼성전자 주식도 지금 내놓으라는 판국이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그거 아주 대대적으로 다뤄졌어요. 인텔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이제 보조금 주면 주식을 달라는 거예요. 자 이런 판국인데 주식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자 노란봉투법 통과돼가지고 하청업체가 계속 또 1년 내내 파업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외국 기업들도 파업 교섭하다가 날이 지새울 것 같은데 투자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주식 한국장은 끝났다. 예. 그래서 다른 외국장으로 빠져나간 것이고 그 혜택을 지금 일본이 보고 있다. 일본의 지금 니케이가 지금 사상 최고예요. 예.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 신흥국 증시가 지금 한국에서 빠져나간 돈이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쪽이 지금 뜨고 있다고요. 자 노란봉투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그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김용범 실장이 아주 경악스러운 말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고치자. 외국 기업들이 떠나면 그때 고치자. 아니 불나가지고 홍수에 다 떠내려갔는데 뭘 그때 가서 집 새로 지으면 됩니까? 불나서 다 타버렸는데 공장 다 망가지고 수주 안 되고 해가지고 문 닫고 지금 다 휴지 굴러다니고 유리창 깨진 공장 그때 가서 고치면 돼요? 저는 발상 자체가 일단 해보고 나중에 고치자.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권의 의지가 그렇습니다. 일단 해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자. 외국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이 주가는요 그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주식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주식은 정직합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그 기업의 펀더멘트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 펀더멘틀이 무너진다고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안 올라가는 것이다. 큰일입니다. 예. 노주법 개정안 관련된 문제까지 겹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자격이 논하게 되면서 그 시장 상황을 살펴봤는데, 자 주제를 중국 전승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전승절에 우원식 의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장이 포함된 사절단을 구성해서
전승절에 참여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시나요? 오늘 정확한 그 실황은 네. 우원식 의장도 아직 결정을 못했대요. 결정을 못했다. 가기로 했는데 네. 아직 확실한 결정을 못 내렸다.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익명을 요구한 여러 의원들이 대단히 우려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의전서열 2위인 한국의 국회의장이 소위 말하는 저 전승절. 저 전승절이라는 거는 중국이 주장하는 거예요. 중국이 미주리 함상에서 메가더 원수가 일본의 항복을 받은 다음 날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파쇼로부터 파쇼 투쟁에서 승리한 날이라고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이에요. 네. 자, 그날에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방국 지도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석을 했고 대부분의 중국 전승절에는 그저 주요 지도자라면 푸틴,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사회주의권 뭐 지도자 수반 이런 사람들만 갑니다. 북한에서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던 2015년 전승절 행사 그에는 최룡해가 왔었어요. 네. 아마 이제 그걸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때도 대통령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안 오고 최룡해가 왔으니 이번에도 그냥 우리도 대통령이 아닌 그 국회의장이 가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의식하는 행보인데 네. 그 왜 그럼 민주당에서 이런 우려를 하느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드 문제 등으로 상당히 어려웠을 때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과감하게 좀 리스크를 안고 결단했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미국의 눈밖에 났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도됐어요. 네. 그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소위 촛불 시위에 밀려서 이제 헌재에서 파면이 됐지만 결정적으로 그때 미국이 적극 도와주지 않은 것은 그때 전승절 행사에 간 것을 눈밖에 났다라고 하면서 그때 좀 이 사태에서 거리를 두려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가는 걸 패착이라고 그런답니다. 지금 누가 됐든 이재명 정부가 여기에 사람을 보내는 거 뭐 격을 확 떨어뜨려서 한 차관복급이나 보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총리, 국회의장 사실 국회의장이 의전서열이 총리보다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인으로 인식. 아까 대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큰데 작은 데에서 대참 소참은 농담이시고 대리 참석을 한다는 건데 대출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도 가는 게 이게 별로 안 좋다 지금.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아직 완벽하게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나흘 남았잖아요. 네네. 어떤 게 중요할까요? 지금 이 와중에 중국의 특사단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똑같이 보낸다잖아요. 이것도 미국이 아니 우리 만나러 오는데 올인하지 않고 한편으로 또 특사단을 같은 날 보내? 이게 다 미국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와중에 9월 3일 날 날짜가 좀 떨어져 있어서 뭐 정상회담 끝난 뒤라서 보내는 건가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8월 25일 날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지금 사실 불안해요. 잡힌 일정이라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백악관 회담 끝나고 나서 업무 오찬. 그 다음에 딱 하나 더 발표됐죠.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에서의 이재명 연설. 근데 CSIS는요 민간인도 참석해서 연설하게 해줍니다. 대단한 기관이 아니에요. 네. 거기는 그냥 한국 대통령이 가서 연설하겠다 그러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단체죠. 그 웬만한 교수도 가서 해주고 의원들도 가서 다 연설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무슨 대단한 일정이라고 내세울 게 없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일정 다 나와야 돼요. 진짜 나흘 전 아닙니까? 네. 그러면 트럼프와 필리조선소 간다는 거 정도는 나와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어디 뭐 국립묘지 공동 참배 헌화. 저는 이런 거 정도는 나와야 이 격이 좀 맞는 건데 불안하지 않나요? 되묻고 싶습니다. 예. CSIS 거기서 연설을 한다는 것이 큰 무슨 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사실 이제 국제교류 재단에서 사실 돈을 대고 있어요. CSIS에 뭐 석자 교수 제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 돈을 주는 겁니다. CSIS에 돈을 줘서 그걸 운영하도록 하고 뭐 한국 관련된 또 리더십 관련된 교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CSIS는 국제교류장이 돈을 대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관계를 적당히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그 연설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이 가서 하는 게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허앵커 말씀대로 네. 좀 그건 주요 행사가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헌화나 뭐 공동 조선소 방문도 있습니다만 기업인들이 이번에 15명 간다잖아요. 4대 네, 총수도 가고 그러면 우리 윤석열 정부 때 많이 들어봤던 거 있잖아요. 한미 비즈니스 포럼 정도는 해야죠. 비즈니스 포럼 해야죠. 네네네. 근데 비즈니스 포럼 잡혔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거는 미국식에서 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에서 4대 총수가 가고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그거 리셉션 정도 하고 와인잔 좀 부딪히면서 좋은 말들 하면 되잖아요. 네. 그거 잡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4대 총수들 그 시간이 돈인 사람들 다 따라갔는데 각자 그래 현장에서 각자 뛰어달라? 그럼 미국 비행기 같이 타고 갔는데 내려가지고는 각자 뭐 흩어져가지고 각계약진하라는 건가요? 각자 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그게 정상회담의 격에는 안 어울리는 수행단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직전 정부와 비교만 좀 해보자고요. 그 이전에도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비즈니스 포럼은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지금 안 잡히고 지금 도대체 3박 4일 일정 중에 백악관 정상회담, 업무 오찬 다 합쳐서 한 3시간, 4시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합니까? 조선소도 혼자 가고. 아니, 좀 이 빈 일정이 너무 많아요. 뭐 동포 간담회 하고 뭘로 채울지 말이 없어요, 지금. 물론 극적으로 마지막에 발표할 가능성은 있겠죠. 하루 이틀 전에 뭐 조선소 같이 간다. 지금 아마 열심히 뛰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뭔가 국민들에게 이번에 가면 좀 제대로 격이 맞는 사실 제대로 된 관계였다면 골프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지금 저는 좌우를 떠나서 참 대한민국의 첫 취임 후 대통령 정상회담이 너무 격이 떨어지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와 어떻게 보면 걱정도 합니다. 그러면 우원식이 아직 결정을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다면 대차명식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본의 의지도 가지고 한편으로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우원식이 만일 갈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갈 경우에 이 중국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온 것만은 못하죠. 예. 국회의장은 어차피 이제 중국에서도 다 알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우원식 씨는 얼마 안 남았어요 또. 후반기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말년입니다. 네. 전반기 의장 말년이에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으로서는 가면 나쁠 게 있겠어요? 푸틴하고 같이 막루했을 텐데 푸틴 뭐 또 시진핑 그럼 거리는 좀 유지하겠지만 어쨌든 일렬에 세워줄 거 아니에요. 네. 저 본인은 한쪽 구석에 세워줄 수 있죠. 그 정도면 이제 가서 또 외교 참사 나는 거죠. 그렇죠. 최룡해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정중앙에 섰는데 네. 최룡해가 저 끝에 서 끝에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사진에서 찾기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얼굴이 되게 흐릿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최룡해 여기 있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정도까지 처박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은 되게 관시와 이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니까 의자도 달리하고 좌석 배치도 보아서 하겠죠. 봐서 하는데 아직 9월 3일이니까 지금은 결정 못했다고 하고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어쨌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 가서 갑자기 가기로 했다. 갑자기 안 가기로 했다. 이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성사와 성공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다는 소리를 하기도 그렇고 안 간다고 하면 시진핑이 삐칠 것 같고 네. 에이펙 경주에
지금 시진핑 불러야 되는 입장에서 아주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법 얘기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나왔다고 하는 걸 전제로 이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사절단을 꾸려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야 의원들을 포함한다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국민의힘 의원도 한 명 정도는 이 사절단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만일 가게 될 경우에 사절단을 포함해서 가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22일 날 지도부를 뽑지 않습니까? 예. 결선 투표까지 가면 26일. 그렇죠? 26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대표가 26일에 나올 거고 27일에는 뭔가 그 대표 체제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겠죠. 8월 27일. 네. 그때까지는 결정 안 할 거예요. 결정할 사람도 없고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런 문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자중질환 소리도 나오지만 지금 선명한 이재명 정권에 대한 투쟁을 기치로 걸고 후보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네. 이 와중에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정권에서 보내는 우원식 의장의 들러리를 서준다? 이거 들러리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만 가면 이상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껴넣겠다고 허앵커도 얘기하는데 그거 갖다가 다음 총선에 공천 못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친중 인사로 찍혀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그 초선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 의원 같은 거 보낼 수 있다고 봐요. 제 가정이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근데 중국에서 좋다 하겠어요?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아니 뭐 이렇게 이름도 없는 초선을 보내면 어떻게 좀 그래도 누가 봐도 알만한 사람을 좀 보내야지. 자살행위죠. 네. 여기서 저 전승절 중국 사절단에 국민의힘 의원으로 이름을 올린다? 정치 그만둘 작정했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구독, 좋아요. 성국건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이제 뭐 반도체 기업 지분 인수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부터 한번 여쭤보고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 덴마크 대사를 했던 지금은 전 덴마크 대사이겠죠. 칼라 센즈라는 전 대사가 보수 성향 매체 데일리 클러에 기고한 글에서 정청래를 언급을 했습니다. 뒤에 이제 다른 소식도 이재명 정부도 다룰 텐데 우선 정청래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청래를 언급하면서 미 대사관저 폭탄 터트린 혐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 저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입국을 금지당했을 정도로 극좌파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자, 미국의 트럼프 인사가 한국의 여당 대표, 집권당 대표를 직접 비난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 장면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하시나요? 일단 칼라 센저 전 대사가 이렇게 뭐 직격탄을 뭐 날린 것을 보니까 예. 지금 이 정청래 부분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내정 간섭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센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러네요. 그런데 그것도 한편으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오죽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특히 이 칼라 센저가 정청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짚어볼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미국 행정부가 지금 트럼프 1기에서 대사를 지냈던 인물이고 지금도 지금 트럼프의 어떤 싱크탱크 비슷한 곳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지금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어떤 뭐 반미 성향의 정책들이 그러니까는 저 친중국이나 저 반미 성향의 정책들이 한쪽에서 추진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인물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예. 반미 성향의 인물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구나. 일단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예. 저런 부분이 우리 국내에서 정청래가 그 전에 미국 대사관 이제 뭐 방화를 하고 예. 그래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저기 4년형이라고 했는데 아마 징역 2년하고 자격정지 2년을 같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 저런 문제까지 주목을 할까 싶었는데 저희 자세히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 주체
자력갱생 사상 주체를 지지하는 전단 배판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고 대사관제 침입 폭탄을 터뜨린 혐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청래가 집권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청래만 주목을 할까? 가령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김민석. 예, 예. 김민석도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방화 사건이 있었고 또 심지어 이종석 같은 경우에 저 철저한 반미 성향이 있죠. 국정원장. 그리고 뭐 통일부 장관 정동영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그 성향들을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고 예. 특히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칼라 샌저가 정청래는 오바마 정부조차 입국을 금지했을 정도로 극좌파로 분류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치운동을 했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재명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이 되네요. 네, 이재명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시각을 표출을 했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고든창 변호사가 더 힐에 워싱턴 주류매체라고 알려져 있죠. 더 힐에 사실은 이재명 관련해서 자세히 글을 기고한 바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칼라 샌즈 전 대사도 정청래뿐만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강도 높은 내용을 포함했었는데 먼저 이제 정청래를 살펴본 거고 이재명에 관해서는 미중 사이에 양다리 전략을 하는 것에 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면 이런 문제들이 당시에 제기될 것이다. 이런 걸 제기하면서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재명이 그러니까 미국을 선택할 거냐 중국을 선택할 거냐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 생각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마치 내정 간섭 같아. 예.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아주 세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뭐 안미 경중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안보는 미국이고 그 경제는 중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줄타기가 양다리 걸치기라고 보는 거예요. 줄타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그리고 여기서 중국과 협력해서 억압의 기구로 구축할 건지 한국 국민을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건지 자 이것은 중국 쪽에 집착을 할 건지 전통적인 한미 우호 관계를 회복을 할 건지 그걸 선택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되면은 지금 우리 이재명 정권이 방향을 지금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예. 뭐냐 하면은 이 안보하고 경제를 지금 분류를 해서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안보는 미국하고 한다 이건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곧 있는데 거기서 하려고 하는 것도 그 전에 또 협상을 하면서도 다 연결을 시켰잖아요. 예. 안보하고 경제를 다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일괄 타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관세 협상하고 대미 투자하고 그다음에 안보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금 분담 문제를 연결을 시켜서 일괄 타결을 하라고 하다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지금 빼서 정상회담으로 돌렸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을 보면은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쪽은 미국하고 하고 한쪽은 중국하고 하고 여기도 쎄쎄 저기도 땡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게 지금 전통적으로 해왔던 한미 신동맹 관계는 다 같이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안보와 경제를. 그런데 그것을 어긋나게 말로는 신동맹을 하면서 어긋나게 이렇게 중국 쪽에 한쪽 발을 거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지적을 강하게 한 거죠. 예. 자, 칼라 샌즈의 이 기고문에는 상당히 주목할 대목들이 여러 대목인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스탄 전 대사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마가 진영이 상당히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고든창 변호사도 이 문제를 자세히 언급을 했는데 이 칼라 샌즈의 기고문에도 이게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금과 부상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고 모스탄 전 대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그런 수사 조치가 실수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재명 정권을 직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점에 주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윤 대통령에 관한 문제, 모스탄 전 대사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주목할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
주한 미 대사로 거론되는 모탄 대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목, 이 부분을 제기한 게 좀 특이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예. 갑자기 미국으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예. 날아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이제 뭐 털어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회담 자체가 뭐 무산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은 예. 거기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를 놓고 사전 조율을 하다가 지금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대미 투자 추가 투자분 네. 아니면은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하고 또 방위금 분담금 문제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가 뭔가 털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외교장관이 급히 이 직항이 없어가지고 지금 경유해서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런데 그거 외에 또 다른 정치적 문제로 좀 논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칼라 샌저가 이 제기를 한 이런 문제들도 아마 정상회담에서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가 세력이 이렇게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것은 트럼프 기회도 들어갔겠죠. 그러겠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그 문제를 또 특유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무거나 막 불쑥불쑥 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에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 특히 그 고든창 문제는 그때 고든창이 한국에 왔는데 이 어떤 강연 같은 것이 다 취소가 됐죠. 네. 강연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옥중에서 접견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법무부에서 접견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접견 금지를 시키는 바람에 그 만남이 불발됐죠. 시간까지 다 잡혀 있다가. 네. 이제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이 인권 문제와 연결되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에요. 네. 그런 것은. 그리고 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강제 인치와 관련해서 뭐 그 교도관들이 뭐 열 몇 명이 달려들어서 강제로 뭐 그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했다. 이런 문제들도 지금 인권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 칼라 샌저가 지금 지적을 한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 마가진영 이사들이 지금 대거 막 움직이고 있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로라루머부터 포함해서 칼라 샌즈, 그다음 고든창 변호사, 모스탄 전 대사, 플라이츠 미국 우선 정책연구소 부수장도 어제 이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견이 보이고 있는 것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쭤보고 있는 여러 이제 인사들, 이 중에는 스티브 배너이란 트럼프 책사도 지금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점점 이게 많아지고 있는데 정상회담에 임박해지면서 이 이재명 정권에 대한 압박, 마가 진영 또는 미국의 보수 진영의 압박 더 강해질 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실제로 강해지고 있죠. 예. 강해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플라이처 그 미국 우선 정책연구소 부소장 같은 경우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방위금 분담에 따른 네. 이견이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이것은 뭐 전체 그 100억 달러 그러니까 바이든 때보다 9배를 더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또 한국 그 GDP의 그러니까 그 5% 선까지 올려라 그 한국 국방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동북아 전체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정책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연결이 되고 지금은 어쨌든 중국과 이 대치를 하는 미국의 그런 상황이어서 주한 미군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인식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주한 미군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감축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마가 진영 사람들 중에서는 뭐 친한파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친한파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중국에만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메시지가 지금 끊임없이 그 발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또 하나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이 플라이츠도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박해를 받거나 표현이 그렇습니다. 플라이츠의 표현이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 그 부당하게 기소가 됐다. 그런 인식을 트럼프가 가지고 있으면은 트럼프의 대한국 정책에 나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플라이처가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하나는 중국의 접근을
하려는 그런 그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경고가 지금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가 정상회담에서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그 마가 진영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좀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가진에서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상당히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해주셨는데요. 자, 댓글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댓글에서 이렇게 댓글 주셨어요.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실무회담이다. 이렇게 해서 용어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미 간의 회담을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용어가 아니고 정확한 용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맞는데 회담의 형태나 수준을 두고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빈 방문 형식의 회담이 있고 공식 회담이 있고 공식 실무회담이 있고 실무회담이 있고 사적 방문의 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단계에 나눠진 그 어떤 단계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의 용어는 정확한 용어고 그 수준에 따라서 국빈이냐, 공식이냐, 공식 실무냐, 그냥 실무냐, 사적이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오해 없기를 해주십니다. 실무 면담, 실무 회담 같은 의미니까요. 오늘 시청하면서 보니까 좋아요를 많은 분들이 안 눌러주셨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은 많은데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빌 게이츠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지구 인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던 또 해왔던 빌 게이츠 이사장,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면서 재단 이사장이기도 하죠. 자, 이재명을 만났습니다. 자, 이재명을 만나서 이재명은 아마 속으로는 세계적 위인을 내가 만나? 뭐 이렇게 하면서 흐뭇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몇 가지 장면에서 적어도 이재명에 보내는 뼈아픈 경고가 담겨 있다는 소식을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죠. 소형 원전 모듈이라고도 하고 정확하게는 소형 모듈 원자로, 이 SMR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빌 게이츠 이사장이 이재명에게 SMR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전력 수요 등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 SMR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하니까 이 대통령이 뭐 한국도 SMR 강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겠다 이 논의는 안 됐다고 그래요. 이재명의 속내가 드러난 겁니다. 최근에 탈원전 차원에서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2개 원전 지금 기한이 종료되니까 이제 연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개 원전도 추가 문제가 생기고 있고 새로운 원전은 물론 아예 건설 계획을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재생에너지에 엄청 쏟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전이 가장 이 뛰어난 효율성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도 효율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SMR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우리도 많이 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달가웠을까? 빌 게이츠 이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파악을 못했어요. 일단 물론 본인이 여러 가지 대권에 도전하면서 많은 그 연구도 했고 공부도 했겠지만은 SMR이 지금 원전 대체 원전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게임 체인저다 그렇게 하면서 그 대규모 원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소형 원전을 곳곳에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예. 회사까지 만들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유럽을 비롯해서 이것이 다 대세로 돼 있는 것이죠. 대세로 돼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지금 온실가스를 감축을 한다 이런 명분으로 해서 대체 에너지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도록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이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까지 해가지고 저게 그 가동 중지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복원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원전 기술을 또 해외에 수출하고 성과를 냈는데 그걸 다시 지금
탈원전을 탈원전이라는 이야기조차도 안 해요 지금은. 그렇죠. 아니, 원전 이야기를 안 꺼냅니다. 안 꺼냈는데 빌 게이츠가 꺼낸 거예요. 아, 빌 그러네요. 게이츠가 딱 꺼내버렸으니까는 그것을 본인이 좀 당황을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당황을 해서 그것은 우리도 뭐 원전 강국이고 우리도 앞으로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지금 빌 게이츠가 그 기업을 만들었으니까 빌 게이츠와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 단계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이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예 안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안 했다. 예. 이렇게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동상이몽을 한 그런 자리가 된 셈이죠. 동상이몽을 했다. 그런데 이 마침 나온 김에 원전 체코 원전 수주 문제와 연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제는 마침 그러니까 SMR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무슨 대통령실에서 불합리한 불공정한 계약을 했다면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 뭐 민주당은 굴욕외교다. 알려지게 했는데 다시 뜯어놓고 하나하나 보니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 맺었던 계약이 아주 절묘한 계약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인트 벤처 형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까지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의제로 나올 수 있다. 미국 측에서 원전 협력 방안을 제안을 먼저 한 상황인데다가 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의 협정 소식이 지금 같이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갑자기 그 후에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한수원 쪽에서도 그 설명을 하고 예. 또 뭐 웨스팅하우스에도 좀 반응이 나오고 해서 이게 불공정 계약은 아니고 뭐 얼핏 보면 불공정 계약처럼 이제 뭐 숫자만 놓고 보면은 예. 뭐 50년간 원전 수출 시에 웨스팅하우스에 1개당 6억 5천만 달러를 준다 뭐 이런 수치만 놓고 보면은 예. 불공정처럼 보이지만은 예. 거기에 따른 그런 그 계약에 따라서 이제 얻게 되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력 원자력 쪽에서도 이것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꺼냈느냐. 이게 왜 이걸 불공정 계약을 했다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소동을 피웠느냐 하면은 이게 탈원전의 구실로 삼기 위해서요. 네. 탈원전이라는 구실로 삼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때 맺었던 그 계약 같은 것을 전부 다 마치 이 불공정하게 지금 맺은 것처럼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거죠. 여론전을 펼쳤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그냥 언론도 검증을 하잖아요. 예. 언론 다 검증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반대 거부도 다 있는 것이고 이런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니까 다시 이 침묵 모드로 뭐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속내가 어떤 것인지 우리 알고 있지만 자 초반에는 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협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도 했다가 아차 하고 특히 조선일보가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취재를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상당히 바로잡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정상회담 때 원전 문제까지도 마스카 협력뿐만 아니라 원전 협력도 대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의 체코 원전 수주는 기가 막힌 사실은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장기 전략에도 맞고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미국과 주요 국가들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먼저 좀 살펴본 건데요. 자, 다시 빌 게이츠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이 이재명에게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 자, 어떻게 들리십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 자, 이에 대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덕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덕담으로 들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좀 달랐을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덕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고나 주의를 좀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 송 평론가님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 덕담이라고 하면은 예. 뭐 정상회담을 앞두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보통 그렇죠. 예, 그래서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를 잘 나누라는 것은 협상 잘 해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빌 게이츠가 볼 때도 협상할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저번에 그 양국 장관들 회담에서 합의한 거를 가서 도장만 찍는 정상회담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도장만 찍는 정상회담이거든요. 실무진들이 다 해놓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조현 장관이 브라보레 미국으로 간 것도 그렇고 협상할 게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때 3,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예. 추가로 아마 그때 이 트럼프가 추가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또 투자를 할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추가 투자할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농산물 개방, 쌀, 소고기 같은 것도 확실하지 양쪽이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다른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한 미군 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협상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인데 빌 게이츠가 아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아니까 대화를 잘 나누시라는 것은 협상을 잘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만큼 트럼프가 이 어떤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네네. 기업가 출신이라서 아주 노련한데 과연 트럼프를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행간의 뜻이 좀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이재명 정부가 현재 서로 이제 한미 간에 정상회담을 조율해야 될 의제나 이슈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현재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는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좀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데 하는 좀 이렇게 충고성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충고성 내용이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SMR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하면서 빌 게이츠도 좀 파악을 하지 않았겠어요.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생각을 해도 협상할 여지가 많은데 과연 이 협상을 그러니까 한국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마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제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어제 빌 게이츠는 SMR을 이야기하고 소형 원전 모듈 또는 소형 모듈 원자로 문제를 이야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태양광과 풍력은 사기극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예. 동시에 이 한국과 미국의 동시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용으로 접근하는 쪽하고 환경론에 너무 지어쳐가지고 이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쪽이 지금 서로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상당히 지금 큰 충돌, 엇박자를 내는 그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또 가서 원전 문제도 협의를 한다는데 과연 서로 완전히 지금 입장이 다르고 또 전 세계 이제 추세는 원전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좀 탈원전은 좀 지나간 흐름이에요. 그걸 이제 들고 가기 때문에 과연 회담이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예. 자, 빌 게이츠 관련된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자화자찬해서 덕담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 인물 만나는 걸 국민 여론으로 삼으려고 하겠지만 그 안에 뼈아픈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도 살펴봐야 될 텐데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독립, 성장,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미국과 러시아 회담 진행됐던 8.15 당시 상황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미국 알래스카 현지 시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오전 10시 22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분 뒤죠. 10시 55분에 푸틴 대통령이 도착을 하고요. 연단에서 포토타임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1시 한 8분 정도. 그리고 회담이 20분 뒤인 오전 11시 반에 시작을 해서 회담 종료까지 한 2시간 46분 정도 듀레이션은 그렇게 잡았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8월 16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길진 않습니다. 4시간 정도, 4시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런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푸틴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러우 전쟁이 2022년 2월 24일에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면은 정확하게 3년하고 이제 반이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간 동안 푸틴이 서방 지도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방의 국가를 방문한 거는 또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만나기 전에도 그 시한을 주면서 종전을 해라, 끝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회담까지 성사가 됐으면 사실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전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기대를 하셨을 텐데 종전 선언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좀 몇 가지 중요한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 러우 전쟁에서 그 산출한 지금까지 산출돼 있는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 러시아 그러니까 전사자가 러시아 기준으로 25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 그때 소련이었죠.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결국엔 참전했다가 2년 뒤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때는 25만이 아니라 한 2만도 안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25만이 전사자가 나왔다는 걸 봐선 입지가 많이 줄어들거나 빨리 종전을 러시아 입장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특이한 건 2024년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나서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한 8% 미만으로 점령을 했다가 지금 공식적인 숫자로는 돈바스까지 점령해서 한 15% 정도. 예. 를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금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바스를 우리가 킵을 하는 조건으로는 종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쪽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싸우려고 하는 과정 중에 트럼프가 이제 개입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게 8월 15일 미국 러시아 회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자료에 있는 사진들도 좀 중간중간 띄워주시고요. 그 자료 말고 뒤에 보면 아마 저희가 링크를 해놓은 게 있을 텐데 나중에 그 B2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관련된 영상이 나올 때는 그거 좀 영상을 띄워주세요. 그 준비를 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의 이 회담이 알래스카에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여러 설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이야기도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었고 뭐 협상 장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국 회담 장소가 알래스카가 됐어요. 예, 알래스카인데 이게 베링의 해협을 사이에 두고 날씨가 좋으면 서로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제 러시아에게 가장 가까운 미국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뭐 선회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제 KGB 시절부터 사실 CIA랑 KGB가 뭐 상공과 바다 밑에서부터 서로 감시하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네. 냉전 시대에는 미소 사이에 굉장히 그 전략적 전초 기지가 됐던 곳이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알래스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이어서 그런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대형 공군기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노라드 미사일 체계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그 군사적 요충지가 사실 알래스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러시아에 가까운 지역을 선택했다. 이런 생색을 좀 낼 수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미국이 갖고 있는 위상과 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알래스카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사실 GDP로만 얘기를 하면 뭐 10%가 안 돼요, 러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력에 있어서도 많이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그래도 이 전쟁이 사실 종전이 돼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만난 회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을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만 개입을 하고 직접 참전하지 않는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이 참고 있는 거다. 미국이란 나라가 알래스카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 이 정도의 군사기지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것 같고 제가 좀 특이한 건 러시아가 이거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푸틴이 굉장히 좀 하는 것 같았어요. 폭스뉴스를 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폭스뉴스에 나와 있는 푸틴의 어떤 표정을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리고 뭐 알래스카가 미국 영이긴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에 되게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잡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미국이 연출된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알래스카 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스텔스 폭격기가 등장하고 막 그런 장면이었어요. 혹시 그 자료에 링크를 해놨는데 그 영상 지금 연결이 됩니까?
스텔스 전투기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처음 도열 만나는 장면 때 만나는 그 시점에 그 영상 그게 날아가는 영상이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자료에 링크된 주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연결이 돼요? 안 되나? 그러면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한 30분 정도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각자 이제 전용기에서 내리는 시간은 보통 이제 한 11시 8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내려올 때 트럼프가 약간 먼저 내려왔어요. 그래서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려 있는 건 저도 처음 봤는데 레드카펫을 이제 밟으면서 그 트럼프 자기 전용기에서 내리면서 쭉 직선으로 따라 걸어오면 오른편에서 푸틴이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으로 연출돼서 만나서 같이 연단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은 그 미국의 랩터 전투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라고 합니다. F-22 4대가 이미 도열을 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보기 좋으라고 한 건지 보안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랩터 전투기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나란히 전시대가 되어 있었고 동시에 그 위로 머리 위로는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 1대 그리고 F-35 전투기 4대가 탁 트인 하늘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내리자마자 지나간 게 아니고요. 그 연단에 가기 전에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걸어가는 와중에서 뭐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근데 제가 트럼프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별로 그렇게 당황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뭐 당연하죠. 거기 공군기지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라드 관련해서 미사일 방어기지도 있기 때문에 뭐 폭격기 실제로 폭격하지 않아도 군사 훈련용으로는 뜰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푸틴은 너무 당황한 표정이더라고요. 푸틴은 굉장히 당황해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그런 표정이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키 차이가 좀 나거든요. 네. 그 트럼프는 뭐 잠깐 이렇게 한번 올려다보고 뭐 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인상 깊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에서 이걸 좀 배려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연단까지 나가는데 뭐 별로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잠깐만 좀 폭격기가 뜨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배려 요청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틴한 건지는 연출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세부적으로는. 근데 훈련은 훈련대로 진행을 하면서 사실 이제 두 정상이 가는데 그 위에 폭격기가 올라간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두 사람 반응이 재밌었습니다. 트럼프는 뭐 별거 아니라는 듯이. 예, 의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표정이었고 사실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훈련하는 과정에 왜냐하면은 우연하게 맞았을까요? 지금 그 전사자가 아까 제가 25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사상자까지 다 포함하면은 이제 43만인데 사람이 25만 정도가 죽을 정도면은 사실 재래식 무기는 바닥이 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사일 방어 체계나 이런 것도 중요하죠. 아이언돔도 중요한데 지하 벙커에 숨어 있는 거 눈으로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재래식 무기 보면 압도당하겠죠. 그리고 그게 굉을 내면서 머리 위로 뜰 때 푸틴에게 굉장히 지금 푸틴이 바라보고 있네요. 예. 웬 괴물이 제 옆으로 지나가냐? 예, 그냥 한 번 본 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여러 번 보고 굉장히 그 임프레시브하다, 인상적이다라는 느낌을 받는 표정이었어요. 네. 아 실제로 내가 미국의 폭격기를 하늘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구나, 알래스카에서 그런 표정이었고요. 뭐 두 사람이 무슨 얘기 나누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 저런 폭격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안 띄울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연단에 올라오고 나서 회담 들어가고 나서 훈련을 재개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굉음을 내면서 F-35를 4대나 띄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이따가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의 회담 결과도 일부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과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언론이 지금 하고 있는 결론이 있을 수 있고 또 푸틴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3년 이상 지금 해서 얻은 게 얼마나 있느냐, 막대한 자원, 군사 자원부터 인명 피해를 동시에 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러시아에게 유리하느냐 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일단 보세요? 이게 이제 국내 그 보도를 제가 좀 봤는데요. 뭐 노딜이다라는 얘기가 중론입니다. 네. 근데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노벨 평화상 노리인 거 아니었어? 종전 선언하러 간 거 아니야? 근데 노딜이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크렘린 주변 논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 관영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요. 뭘 얻었다. 회담을 통해 뭘 얻었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우리가 뭐 잃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처음부터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열등감과 방어 심리가 좀 강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매를 막기 위해서 갔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적었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잘 진행이 됐고 또 푸틴 입장에서는 뭘 주고받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리더십에서.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그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트럼프 만나자고 했을 때 덥석 이제 물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논조는 뭐 그렇습니다. 뭘 잃지 않았다. 우리가 미국에 뺏긴 것이 없다. 뭐 이런 좀 체면을 지켰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러시아가 지금 뭐 15% 우크라이나 땅 점령을 했다지만은 지키고 싶은 땅인 돈바스를 제외하면은 뭐 돈바스를 제외한 한 9% 정도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5%에서 9%에서 8% 정도 내주면 결국에는 3년 6개월을 싸워서 한 7% 본전이잖아요. 크림반도가 본인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종전을 선언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확실하게 종전의 마크를 찍어줬으면은 뭐 영웅이 됐겠죠. 노벨 평화상도 노린 것 같은데 트럼프 전략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럽 반응은요 아주 강경한데 제가 오히려 트럼프가 이걸 노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서 러우 전쟁이 종식됐다라는 것보다는 유럽의 개입을 요구하면서 기다렸던 것.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다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제 월요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이니까 내일이겠죠. 젤렌스키가 워싱턴 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 뭐 물론 다 가는 거 아니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긴 하지만 키어 스티머, 그 다음에 그 나토 사무총장, 그리고 우르줄라 라이엔이라는 유럽연합 집행 이 여자분이 굉장히 가장 강경하게 얘기했어요. 네, 네.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필요한 한 계속 지원해 나갈 거고 만약에 크렘린궁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 정부를 말하겠죠. 러시아 정부가 종전을 거부할 경우에 EU가 나서겠다. 그리고 19번째 제재 패키지를 시행하겠다라고 아예 강경하게 못을 박았고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 지금 자기 나라 챙기기도 정신이 없을 텐데 지금 다 온라인 화상이 나오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이언클레드, 철통 같은 아티클 5 집단 방어를 재확인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가서 종전하지?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돈바스를 얻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라는 얘기를 푸틴이 하고 유럽이 그렇게 계속 종전을 안 하면 우리가 19번째 패키지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완전 똘똘 뭉치는 분위기를 보여줬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약간 트럼프가 나토를 레버리지처럼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의 손이나 본인의 나라에 피를 묻히거나 재산적 손해를 가하지 않고 나토를 레버리지 삼아서 러시아를 좀 누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푸틴과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사실은 이 나토, 뭐 유럽연합의 주요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고 나토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의 정상들과 바로 전화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황 설명도 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나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게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인지 끌어낼 것으로 보이는 또 레버리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토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렇습니까? 사실 나토 하면은 네. 유럽에 있는 집단 방위 조약이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하면은 유럽끼리 모여서 방위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식적으로 나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자꾸 미국이 대륙도 다른데 왜 미국이 거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태생 자체를 좀 아셔야 돼요. 1949년으로 올라갑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그러니까 미국의 핵 우산에 의지해서 만든 유럽의 방위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프랑스랑 영국은 나라 복구하는데 정신이 없고 독일은 또 분단 상태였고 동유럽은 파탄이고 이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방위를 못 하는 거예요. 또 언제 독일이 또 나치즘 같은 거를 또 희한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 다 모여봐. 해서 미국이 만들어 준 거고 지금도 나토에 대한 방위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물론 5% 올랐기 때문에 연합한 신디케이션의 금액 자체는 유럽이 쓰는 돈이 1,400조가 넘기 때문에 1,250조를 쓰는 미국보다는 앞섭니다.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방위비를 가장 많이 쓴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플러스 지금 나토가 이제 위기 상황 예를 들면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19번째 패키지를 내보낼 때도 그 최고 치프를 누가 맡냐면은 미국의 사성 장교가 맡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휘 통솔권이 미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토가 미국 중심의 유럽의 그 방어 기지다. 집단 방어 조약이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티클 5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미국이 잡고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너무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엄밀히 말해서 나토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나토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전쟁이 발발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 입장에서도 파트너십 정도로는 좀 지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도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토가 생길 때는 미국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의 힘이 미국의 해구산이 필요해서 나토 결성됐지만 지금 오히려 정반대로 나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미국이 얻는 이익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나토의 대부분의 노선은 반중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5% 백악관에도 올라왔지만 이제 5%의 방위비를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산해보니까 1,400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 쓰는 천조국 하는 이유가 방위비가 1,000조가 넘어서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또 1,500달러를 더 넘어선다니까 거의 이제 나토가 쓰는 방위비랑 엇비슷해질 것 같은데 만약에 나토가 이 러시아를 잡아주면 우리가 19번째 패키지를 내보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조심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보내서 나토가 1,400조를 러시아 잡는데 써주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해결되죠. 그리고 1,000조를 중국을 누르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산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리고 이제 나토가 5% 올리는 것의 시초는 국장님과 제가 그토록 6월, 7월에 말했던 관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관세 올릴 때는 이게 나토랑 무슨 관련이 있어라고 연결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관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나토가 손든 게 그러면 방위비 5% 올려주면 되냐. 그게 이제 달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위비를 러시아를 마크하는 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푸틴을 그렇게 압박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왜냐하면 레버리지로 나토가 있는데.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국방력은 중국을 누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쓰고 이게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럽 이제 사실상 나토 주요 국가들한테 국방비 지출을 5%까지 올리는 것을 나토가 입장을 밝혔죠. 3.5%는 직접 군사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군사비 1,000조국을 이미 나토에 넘었다. 결국은 이야기는 이제 러시아 쪽, 러시아 위협은 나토가 막고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부담을 좀 줄이고 맞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집중하겠다. 이제 그런 전략 같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함의는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함의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일단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했던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네. 요약하면 우리는 러우 전쟁 안 끝났으면 좋겠다. 안 끝나야 미국의 주의가 좀 산만해져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줄어든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말실수가 나온 건데요. 그러면 러우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이 아니라 나토가 일어나서 러시아를 눌러주면 그래서 베스트는 종전이 빨리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러시아의 스위치를 끄면 되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면 당연히 관심이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실 GDP만 보더라도 미국 GDP의 7%가 러시아, 63%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게임은 안 돼요. 그리고 러시아랑 중국은 아시겠지만 오래된 숙적입니다.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게 그게 오너십이란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러시아에도 붙을 수 있고 중국에도 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하고도 신디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주체 사상인 거지 우리가 주도해서 뭘 한다는 그런 레토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체가 그런 의미군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랑 근데 러시아랑 중국이 만약에 하나다. 그러면 그런 주체 사상 나올 수가 없게 독립 노선을 탈 수 있는 건 러시아랑 중국이 주인주자가 아니라 술주자로 바꿔야겠네요. 술주자로 바꿔야 됩니다, 진짜. 예. 근데 이제 그 노선 자체가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어요. 네. 북한이랑 그 러시아랑 중국은. 근데 나토가 러시아를 눌러주면 중국은 살짝 좋겠죠. 그러나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부터 뭘 도출할 수 있냐? 미국이 대대적으로 중국을 손을 보겠구나.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시선이 중국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우리나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중러 연대가 불가능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그 중국이 내적 위기로 흔들리면은 당연히 한국에 뭐가 좋겠습니까? 반도체, 첨단 산업 이런 거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죠. 중국이 안 줄 테니까요. 예. 베트남이나 인도나 우리나라에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토 입장에서도 지금 대부분이 반중이기 때문에 반중 노선을 가진 나라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가 반중 노선으로 조금만 스탠스를 바꿔준다면 나토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삼아줄 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친중하고 반미하면서 나토 가서 친한 척 해봐야 브라질 대통령이랑 뭐 몇 마디 나누고 돌아오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중러 갈등의 균열이 만약에 생긴다면 우리가 한미동맹 당연히 의지를 해야겠지만 이것도 적절하게 외교 카드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크라이나 문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이제 전쟁 침략을 당한 국가니까 그 침략을 당한 국가 입장으로서 우리가 이 입장을 보고 있기도 하잖아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어쨌든 제정 러시아와 구소련의 그 과거 제국의 영광을 다시 살리겠다. 과거에는 우리 땅이었어 하면서 영토 점령에 대한 야욕이 적지 않은데 뭐 나토 가입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나 핑계를 대면서 근데 우크라이나 자체도 문제는 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은 나라고요. 네. 그냥 전쟁을 감성적으로 뭐 네. 우크라이나는 착한 나라니까 불쌍한 나라고 러시아는 못된 나라니까 강한 나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약해서 공격을 당한 거고요. 네. 러시아는 뭐 강하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우크라이나가요.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산업이나 수출 이런 거를 러시아에 많이 의존을 했었고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신경 쓰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뭐 잘 살거나 선진국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가 아니고요. 에너지를 가장 많이 경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먹히게 되면은 에너지 의존도가 당연히 러시아에 의존되지 않습니까? 수송로가 다 그렇게 연결돼 있죠. 예, 맞습니다. 곡창지대이기도 하고 희토류도 많지만 결국에는 루트를 제공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전략적 욕심주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러시아는 가져가 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은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됩니까? 네? 오죽하면은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겠어요. 코미디언과 배우가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두 번에 걸쳐서 혁명을 겪었잖아요. 오렌지 혁명인가요? 2004년 오렌지 혁명. 그다음에 2014년 10년 뒤에 마에단 혁명.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다 뭐로부터 출발됐냐면 정치인의 부패. 부패한 정치인. 특히 2004년에 오렌지 혁명은 좌파 그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의 그 부패 맞선 혁명이잖아요. 근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가 부패하고 경제가 성장 못하고 독립했으면서 여전히 경제적인 많은 부분을 러시아 의존하다 보니까 우습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사실 젤렌스키가 뭐 종전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뭐 대통령 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안을 해야겠지만 우크라이나도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딥스들이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 트럼프가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우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한심하긴 하겠죠. 마냥 전쟁을 끝난다고 해서 나라가 자생력이 있는 나라냐, 다시 침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냐,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 자생력을 많이 길러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국가 지도자들이나 그 낡은 관습, 낡은 어떤 여러 가지 제 형태 이런 걸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 대비해 보면 참 우리 역사가 기가 막힌 역사예요. 예, 근데 이제 정말 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3년 반의 전쟁으로 파탄이 나고 있는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그 성각자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시지만 그 모택동이 말아먹은 거를
등소평이 잠깐 살려놨다가 이걸 또 시주석이 또 동일한 노선으로 회귀를 해서 지금 중국이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 한 명을 잘 뽑는 거,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이 진짜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좀 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리더 회담의 마지막 장면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러 회담에서 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주로 부각이 됐지만 또 한 분의 인사가 부각이 되게 됐죠. 멜라니아 여사 납치 아동 문제에 관한 서신을 전달하도록 했다. 뭐 이러면서 좀 기사에 나온 게 있는데 이 멜라니아 여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멜라니아 여사가 등판을 했습니다. 네. 그 본인만의 아젠다가 확실한 여성이고요. 이 여성이 이 여사가 슬로베니아 출신이잖아요. 그 예. 모델이다 보니까 동유럽 출신의 모델이다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어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보다 아주 출중하게 그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책도 냈고요. 네. 그리고 1기 때인가요? 1기 때 트럼프 1기 때는 아시지만 그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그 생물학적으로는 한국인인데 국적은 미국인이 목사님 3명을 데리고 오는 그 국적기에 국무부 장관 트럼프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권 보도에 진심인 것 같고요. 특히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1기 때는 비베스트라는 운동을 통해서 그 아동의 그 온라인 성착취 그리고 약물 중독 이런 실종 아동을 되찾아오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다만 시점으로도 너무 좋은 것이 지금 아시지만 2023년 3월입니다. ICC에서 체포영장을 푸틴한테 발행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랬죠. 예, 러시아의 동부와 남부에 있던 어린 아이들을 러시아로 그 우크라이나의 동남부가 이미 빠르게 점령이 됐잖아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ICC가 이제 체포 영장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ICC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걸 고려를 해서 이제 아동 인권을 조금 더 고려를 해달라 그런 취지로 이제 서한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젤렌스키가 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바이든 정권이 해결을 했어야 하는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트럼프가 늘 말했지만 이 전쟁은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전쟁이었어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개입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 떨어지자마자 바로 폭격기를 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 실종 아동, 전쟁 아동, 전쟁 고아에 대한 일만의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했었죠. 그래서 이 1기 때 비베스트라 운동을 통해서 아동 인권 신장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던 멜라니아 여사가 다시 등판을 해서 이번에 남편인 트럼프가 푸틴을 만나러 가는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아동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조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서한을 보낸 것 같고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보인 것 같습니다. 글도 되게 잘 쓰세요. 자서전 읽어보면은 글도 잘 쓰시고 표현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어떤 그 미국 퍼스트 레이디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혼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연대, 그러니까 법률기관, 수사기관, 국제 NGO와 같이 연대해서 실종 아들 실제로 많이 데려왔거든요. 트럼프가 그걸 했다고 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 멜라니아 여사하고 합작입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오토 원비어 사건 때도 굉장히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진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동의 아동 납치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됐네요.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참 많이 답답해. 몇만 명, 2만 명인가요? 2, 3만 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예. 납치가- 인신매매도 막 논란, 성범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여성과 아동이 피해를 입는 거는 뭐 예견돼 있는 거긴 하지만 예. 아동 성범죄나 이제 인신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꾸준히 지속되어 온 문제거든요. 동유럽에서도 러시아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진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지난주에 한번 좀 쉬었었는데요. 외신 보도 중요한 또 상황 특히나 이제 미러 회담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현황도 살펴보고 멜라니아 여사 소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